자, 이번에는 협력의 조건, 혁신으로 또 얘기를 바꿔보고자 합니다. 어제와 오늘 걸치면서 많은 세션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세션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혁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핵심적인 이슈겠죠. SK 플래닛 기술을 총괄하고 있는 전윤호 CTO, 최고 기술 경영자께서 혁신의 조건은 무엇인지 지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SK 플래닛의 전윤호입니다. 오늘 제 발표의 목표는 점심시간 지날 때까지 시간을 끌다가 이 무대에서 제시카 알바를 만나고 내려가는 겁니다. 농담이었고요. 저는 오늘 혁신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개방된 생태계에서 경쟁과 협력에 의해서 혁신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려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되는지 그 얘기를 저희 회사의 경험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짧은 비디오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비디오가 안 나오나요? 네.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비디오는 사이메라라는 앱입니다. 저 앱은 그 사람의 얼굴을 간단한 터치만으로 눈을 커 보이게 만들거나 얼굴을 갸름하게 할 수도 있고 눈화장을 하거나 머리 헤어스타일을 바꾸거나 또는 얼굴 색깔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을 하려면 이제 나오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예전엔 이런 일을 하려면 100만 원 넘는 돈을 주고 포토샵을 사서 사용법을 또 공부를 해야 됐었습니다. 제가 공부했었던 책에서는 뽀사시 효과를 주는 법에 대해서만 한 챕터에 걸쳐서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앱스토어에서 이 사이메라 앱을 공짜로 다운로드 받아서 자신의 얼굴이나 또는 자기 여자친구 얼굴을 예뻐지게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두 제시카 알바처럼 예뻐지지는 않습니다. 제 와이프가 제시카 알바 얘기 너무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제 다시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그 혁신적인 앱이 나올 수 있는 공식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는 사실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플랫폼을 개방을 하면 거기서 생태계가 형성이 되고 자유로운 경쟁이 생기는 환경에서 혁신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실 그 아이폰 같은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도 이런 그 생태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이폰이 그 처음 나왔을 때 폰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혁신적이었지만 사실 그 이후에 더 많은 혁신이 애플에서 SDK를 공개하고 스토어를 개발자들에게 오픈하면서 개발자들이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이제 경쟁에 의해서 새로운 혁신적인 앱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은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그 다른 이제 소셜 플랫폼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났는데요. 이런 성공적인 생태계들의 공통점은 플랫폼 제공업체가 API나 SDK를 공개하고 스토어를 열면 개발자들이 와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사용자들이 와서 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더 많은 개발자가 모이는 그런 선순환 구조입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가 사실 아이폰 이전에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뭐 기억도 잘 안 나시겠지만 과거에 한국에 위피라는 플랫폼이 있었습니다. 위피 시절에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자들이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 회사가 당시에도 누구나 그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 스토어에서는 개발자들하고 지금 애플이나 구글 같은 70대 30이 아니라 90대 10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수익을 공유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있었던 그 생태계는 지금 스마트폰의 생태계에 비하면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스마트폰 생태계가 이만큼 성공적인 이유를 더 나은 기능과
더 나은 유저 익스피리언스, 그리고 개발자들이 글로벌 마켓을 타겟해서 앱을 팔 수 있었다는 그런 점에 그 이유를 찾고 있는데요. 저는 다른 이유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을 하는 그런 작은 회사에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모바일 서비스를 런치를 하려면 지금처럼 앱스토어에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동통신사를 찾아와서 담당자와 만나고 그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야만 됐었습니다. 뭐 담당자가 마침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저하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면 일이 잘 진행될 수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날도 많았었습니다. 나중에 이 회사에 들어와 보니까 그때 제가 만났었던 그런 말이 잘 안 풀리는 담당자들도 많이 있었고 일부는 제 밑에서 일하고 있기도 한데요. 아무튼 이 발표 자료가 좀 이상한데요.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런 일을 만약에 애플에서도 해야 됐었다면, 그러니까 아이폰 앱을 만약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그냥 집에서 개발을 해서 업로드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애플 본사를 찾아가서 담당자를 만나야만 앱을 올릴 수 있었다면은 과연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듯이 영국의 한 고등학생이 3천만 불을 버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그러면 왜 애플의 앱스토어나 지금 구글의 스토어는 그렇지 않은데 당시에는 왜 위피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려면 꼭 통신사를 찾아가서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야만 됐었을까요? 그게 통신사가 독점을 이익을 다 독점하려고 했었던 것도 아니고 이런 공개적인 오픈된 환경에서의 경쟁과 협력이 장점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도 아니었습니다. 기술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위피와 같은 피처폰에서는 각 애플리케이션 간에 또 그 애플리케이션과 OS 간에 임의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막는 기술적인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피 앱을 개발할 수 있는 SDK를 개발자들에게 그냥 아무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할 수가 없었고 개발자들 중에서도 통신사가 신뢰할 수 있는 개발자들에게만 배포를 하고 나머지 개발자들에게는 기술적인 그런 디테일을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스마트폰은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을 막는 기술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개발자들에게 SDK를 배포하고 그리고 또 스토어를 열어서 아무나 애플리케이션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통신비 걱정 없이 와이파이를 가지고 인터넷을 무한정 쓸 수 있다는 점을 열광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역시 기술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사실 당시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에서 사용자의 인증이나 유료 컨텐츠를 과금을 하는 그런 보안성이 필요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네트워크가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통신사의 닫힌 네트워크라는 점에 많은 부분을 의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미 그 당시에도 피처폰에 와이파이를 넣는 것이 하드웨어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했지만 그렇게 사용자들이 와이파이를 통해서 또 개방된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저희가 당시에 위피 시절에는 저희도 뭐 많은 파트너사들과 일하려고 했었지만 저희가 믿고 SDK를 제공을 하고 애플리케이션 업로드를 허용을 해주는 파트너의 수가 약 400여 사 정도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안드로이드 위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T스토어에서 파트너 수는 29,000에 이릅니다. 방금 말씀드린 T스토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시죠. 하루에 100만
앱스토어 온갖 어플이 생각대로 예, 티스토어는 누구나 컨텐츠를 사고 팔 수 있는 오픈 마켓입니다. 티스토어에서 사용자들은 게임이나 애플리케이션, 음악이나 비디오, 코믹, 그리고 이북 같은 컨텐츠를 살 수 있고 개인 개발자나 또 전문적인 그 개발 회사에 관계없이 컨텐츠를 누구나 팔 수가 있습니다. 티스토어를 2009년에 처음 오픈하려고 했을 때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구글에서는 이미 안드로이드 마켓을 모든 안드로이드 폰에 탑재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고 또 그보다 먼저 오픈했었던 애플의 아이폰 앱스토어에 있는 앱들은 안드로이드 앱들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안드로이드 폰이 한국에 처음 나올 시절에 한국에서 쓸만한 안드로이드 앱이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에 저희 회사는 생태계가 자연적으로 형성되고 좋은 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걸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생혁신센터를 만들어서 다양한 재정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발자들을 지원을 했고 그 결과로 200여 개가 넘는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었고 50개 스타트업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 그 시절에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시설에다가 개발자들을 초빙을 해서 50여 개의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3만 5천여 명 정도의 개발자를 지금까지 교육을 해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실제 휴대폰에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안드로이드 폰들은 제조사마다 하드웨어나 그 스펙이 조금씩 다르고 또 OS 버전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개인 개발자들이나 작은 개발 회사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컨비네이션을 다 제대로 테스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말 테스트 센터를 만들어 놓고 1,500여 대의 단말을 갖춰 놓고 2만 8천여 명의 개발자들에게 이 단말기를 빌려줘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사용자들에게 양질의 애플리케이션만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리뷰를 다 진행을 해서 이 애플리케이션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단말에서 문제없이 잘 도는지 테스트를 했고요. 동시에 또 여기에 바이러스나 그런 어떤 악성 코드가 없는지 그런 검사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발자들도 물론 테스트를 하지만 저희 스토어에서도 운영하는 쪽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안드로이드의 문제는 애플리케이션의 불법 복제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특히 게임과 같은 유료 앱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안드로이드보다 애플 스토어를 더 선호하는 이유도 안드로이드에는 게임을 올려놓기만 하면 너무 금방 복제가 일어나서였는데요. 일례로 중국 같은 데서는 그런 불법 복제된 앱들만 모아놓고 파는 스토어가 있고 심지어는 남이 개발한 게임을 가져다가 그 코드를 뜯어 고쳐서 그 게임 안에서 아이템을 구매를 할 때 그게 원래 개발사가 아니라 자기네 스토어의 이익으로 잡히도록 그렇게 변조된 애플리케이션을 파는 상점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티스토어에서 이런 애플리케이션의 불법 복제나 제3자에 의한 변조를 막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라이트 매니지먼트 기술을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개발된 ARM 3.0은 보호하는 기술이 굉장히 강력해져서 최신의 안드로이드 OS에서 구글이 직접 제공하는 기능보다 훨씬 우수한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2011년에 티스토어는 누적 약 2억 건의 다운로드 그리고 1,000만 명 정도의 사용자 그리고 20만 개의 컨텐츠를 갖출 수 있었고 지금 현재 2013년에는 12억 개의 다운로드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2천만 명의 사용자 그리고 45만 개의 컨텐츠를 갖는 명실상부한 그런 아주 성공적인 디지털 컨텐츠 스토어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티스토어는 구글이나 애플의 자체 스토어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성공적인 스토어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그 세계에 굉장히 많은 사업자들이 이런 그 자체 스토어를 갖고자 노력을 했는데 대부분 다 저희만큼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엣지 오브 케이오스, 그러니까 혼돈의 경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 너무 질서만 있고 죽어 있는 상태이거나 그 반대로 너무 그 무질서한 전혀 체계가 없는 상태여서는 안 되고 그 에코시스템이 그 사이에 적절한 위치에 있을 때에만 그 에코시스템에서 창발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더 발달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코시스템이 성장할 수 있는 엣지 오브 케이오스는 안정적인 위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에코시스템은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잘 발전할 수 있는 자리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질서와 무질서 쪽으로 자칫 한쪽으로 쏠려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코시스템을 엣지 오브 케이오스에, 그러니까 질서와 무질서 사이에 적절한 위치에 놓고 잘 발달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여러 가지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을 개방을 하고 여러 개발자들을 이끌어들이고 개발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재정적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개발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BM들을 마련을 해주고 있고요. 또 이 에코시스템이 너무 무질서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술적인 보안 장치를 만들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검증도 하고 그리고 불법 복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거나 변조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기술적인 장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그 균형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인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이런 그 균형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변화에 대응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생태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확대되고 진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하나의 OS 또는 하나의 소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플랫폼과 에코시스템이 형성되어 있지만 앞으로 이런 생태계들은 점점 성장하고 서로 연결될 것입니다. 저희는 티스토어를 기반으로 하나의 성공적인 생태계를 만들었지만 이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의 API를 통합적으로 오픈하기 위해서 플래닛X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또 사용자들이 이런 여러 서비스들을 하나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가지고 손쉽게 쓸 수 있도록 원아이디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디지털 생태계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개방한 T맵의 지도와 교통정보 API는 이미 많은 애플리케이션에 의해서 활용되고 있고 그 외에도 NFC를 가지고 개발자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플랫폼을 개방을 했고 오프라인에 있는 포인트와 쿠폰, 전자지갑 그리고 전자상거래와 같은 플랫폼들을 저희가 오픈 플랫폼화하면서 서로 연계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들은 저희가 해외로도 진출을 시키고 있는데요. 11번가의 상거래 플랫폼이 터키에 진출을 했고 앞으로 다른 나라에도 더 진출될 예정입니다. 또 소셜 지역 정보 서비스인 피켓은 한국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또 그 다른 나라로 이제 확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혁신이 계속되는 디지털 생태계는 자연의 생태계하고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자연의 생태계를 보면은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특성과 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각 지역의 생태계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서 전 지구적인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식물과 동물, 지상과 바다의 생태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도 합니다. 디지털 생태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단말의 플랫폼이나 소셜 플랫폼들, 메시징 플랫폼들이 따로 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생태계가 따로 있지만 이런 플랫폼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미래에는 더 복잡하고 전 지구적인 그런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구의 이 자연의 생태계, 고도로 발달된 생태계가
과연 우연의 일치로 이 넓은 우주 속의 지구에만 존재하는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질서와 무질서 중에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적절한 위치를 수십억 년 동안 유지를 하면서 잘 발전해 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은 디지털 생태계가 잘 발전하려면 그냥 플랫폼을 오픈을 하고 개발자들에게 BM을 제공을 하는 정도만으로 충분하지가 않고, 미래에 대한 비전과 의지를 가지고 이 생태계가 건강하면서도 활성화될 수 있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을 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때에만 그 디지털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그 안에서 많은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